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하는데 이제 지분 교환을 할 때 합병 비율이 1대 2.54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나무 기업 가치를 약 14조 원으로 보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한 5조 원으로 평가해서 지분 교환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30%를 가졌던 미래에셋은 합병 법인의 지분이 7%로 희석이 됩니다. 엄청 떨어지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합병 법인에는 두나무 송치영 의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김용년 부회장 뭐 네이버 뭐 그런 네, 분이잖아요. 두나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미래에셋 입장에서 생각하면 8년 동안 고생해서 내가 밥상을 이만큼 차려놨는데 갑자기 옆집 부자가 와서 상석을 가져가고 우리는 조금 구석자를 밀려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입니다. 2026년 새해 초부터 금융권과 IT 업계를 동시에 관통하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증권그룹인 미래에셋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배경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성봉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봉입니다. 예. 성공님은 잠깐 저희 아웃스탠딩을 1년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이제 재입사를 통해서 복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성공님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어떤 소감으로 복귀하신 건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스타트 업계에 여전히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나도 저쪽에 관심이 가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 네. 다시 스타트 업계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지난번처럼 아주 큰 활약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뉴스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소식인데요. 예. 단순히 그냥 어떤 한 기업이 어떤 기업을 인수했다, 뭐 요런 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증권 대기업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우리가 직접 깃발을 꽂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업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래에셋과 코빗은 공식적으로 뭐 어떤 얘기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그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뭐 증권 그룹이자 금융 그룹이고, 그렇죠. 근데 코빗은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그 거래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왜 이렇게 최대의 증권 그룹이 이렇게 좀 작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래에셋은 그러면 이제 코빗을 인수하겠다고는 밝혔는데 어느 정도에 인수한다고 하는 건지 일단 그 가격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확한 수치를 한번 보면 이번 일단 인수 주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미래에셋 증권사가 아니고요. 이제 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이라고 평가받는 미래에셋 컨설팅이에요. 미래에셋 컨설팅. 예. 미래에셋 컨설팅은 코빗 지분의 92%를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인수 금액을 보면 지금 추정되는 건 1,000억에서 1,400억 사이로 보여요. 그러니까 92%라는 지분 구성을 좀 뜯어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코빗 지분은 넥슨 지주사, NXC라고 하죠. 예, 넥슨이라고 그렇죠. 편하게 하겠습니다. 넥슨이 45%, 그 다음에 넥슨의 자회사인 심플 캐피탈 퓨처스가 1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넥슨이 60% 이상 갖고 있는 회사다, 코빗은. 그렇네요. 그렇게,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2대 주주는 SK 스퀘어, 지금은 뭐 지분을 SK 플래너스로 넘겼는데 그 자회사기 때문에 그냥 SK 스퀘어로 부르겠습니다. SK 스퀘어가 보유한 건 32%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넥슨과 SK 스퀘어가 보유한 지분 92%를 미래에셋 컨설팅이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코빗을 지탱하던 넥슨과 SK란 두 그렇죠. 거대한 축이 물러나고 이 자리를 미래에셋 거대 금융자본이 통째로 대체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제 제가 앞에 이제 미래에셋 컨설팅이 미래에셋 그룹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미래에셋 컨설팅이 박현주 회장 예. 지분이 48% 이상. 창업자가 지금 48% 네.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주사의 성격이 커요. 그러니까 이번 인수는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92%의 지분을 뭐 1,000억에서 1,400억 원 주고 사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 넥슨이나 이제 SK 스퀘어 이쪽은 처음에 이 코빗 지분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그래서 그 가격에 팔면은 어느 정도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점을 비교해 보면 미래에셋이 나쁘지 않은 가격에 샀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아, 그 가격에 사게 되면요. 네, 예. 왜냐하면 넥슨의 이제 고 김정주 회장이 가상자산의 미래를 되게 일찍이 내다본 분이었거든요. 네. 9년 전에 2017년 9월에 코빗 지분 65%를 910억 원 수준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업 가치가 1,400억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인수를 한 건데요. 그 다음 거의 이제 10년 전에 이게 10년 그렇죠. 전 가격이네요. 그 다음에 2대 주주인 SK스퀘어는 가상자산 열풍이 한창 불던 2021년 11월에 코빗 지분 30%를 900억 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업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천억 원 가치 그렇게 됐죠. 평가하고 이제 지분을 인수한 건데, 그러니까 넥슨이 샀을 때보다 몸값이 2배 이상 뛴 거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상 SK스퀘어는 고점에 지금 물린 그런 거죠. 거죠. 사실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도 기사를 썼는데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많더라고요. 투자용 기업이 많죠. 뭐 11번가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그때부터 2024년부터 반도체를 제외한 비핵심 이 투자 포트폴리오는 다 정리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너무 이제 투자를 한동안 이제 많이 했었는데 뭐 이렇게 코빗 사례처럼 좀 비싼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 좀 부실한 포트폴리오를 사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넥슨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2017년에 900억 원에 샀던 거를 이제 9년이 지난 뒤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경영권 프리미엄 얹어서 파는 셈이니까 본전치기 혹은 기회비용 생각하면 재미를 못 본 거긴 한데. 아, 사실은 뭐 그동안의 그 자산 가격 급등세를 생각해 네. 보면은 사실은 뭐 손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코빗의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예.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사실 뼈 아픈 건 SK 스퀘어죠. 이제 3천억 가치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절반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 그것도 이제 상황. 1,400억에 팔아야 절반이고 1,000억에 팔면 3분의 1인 맞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치가. 그것도 지금 추정가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 기록 없이는 알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원금을 상당 부분 손해 보지만 보더라도 지금 정리하자 이런. SK 스퀘어는 정리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손해 보더라도 뭐 그렇죠. 그린랩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이쪽 네. 포트폴리오 중에서 잘 안 된 게. 잘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좀 투자를 네. 좀 방만하게 했다는 이런 평가가 많았죠. 미래에셋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두 거물이 비싼 값에 버텨주던 이 매물을 시장이 조금 식은 틈을 타서 이제 낮은 가격에 삼키는 쇼핑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9년 전 가격으로 사는 거니까 네. 뭐 싸게 산다고 하면 싸게 산다고 할 수 네. 있는 거지만 네. 그런데 사실 이 코빗이라는 회사 자체를 보면은 그 네. 가격도 과연 싸게 사는 것인가 그쵸. 이런 좀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크게 뭐 유의미한 그런 존재감은 없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예. 수치만 놓고 보면 코빗은 약간 늪에 빠진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성적표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셋이 왜 코빗을 샀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로 보면 이번 달 기준으로 0.7%입니다. 이번 달이면 2026년 1월이요. 네. 예.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 그다음에 2위가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비트만 봐도 70% 정도를 업비트가 예.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0.7%는 그러니까 존재감이 사실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적만 봐도 코빗은 넥슨이 지분을 인수했던 당시 2017년에 6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점이었고요. 그 이후로 8년 연속 적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그 가상자산이 좀 호황이었던 적도 많았잖아요. 네. 그 기간도 상당 기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제 화랑이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만 해도 되게 화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기에 다 이제
2023년, 2024년에도 268억, 168억 적자를 계속 기록해서 지금 8년 동안 누적 적자가 1,000억 천억을 훌쩍 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영업이익에 뭐 배수를 곱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보면 코빅 가치가 1,000억이 넘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의 여쭤보니까 이거는 거래소를 경쟁력의 거래소 사는 거가 아니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 권리를 샀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라이선스를 샀다고 하는 말 같은데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라이선스를 그렇죠. 샀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제 단순히 뭐 점유율 확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겁고 복잡한 가상자산 업계가 규제 자체, 법적인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제도권 진입의 권리를 획득했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상자산 시장에 입장권 샀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팔려면 그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VASP, 바스프라고도 부르던데, 예. 이 라이센스를 따는 게 웬만한 금융업 인가 받는 것보다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그다음에 이게 실명 계좌를 의미하죠. 이게 지금 1거래소 1은행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이거를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자금 세탁 리스크나 보안 사고 우려해서 거래소한테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아요.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업비트는 K뱅크, 코이너는 카카오뱅크, 빗썸은 KB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행들이랑 이런 제휴를 맺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코빗은 장사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사실 1호 거래소예요, 여기가. 아, 그래요? 네, 이런 상징성이 또 있고요. 그래서 또 신한은행이랑 8년째 지금 파트너십 유지하고 있고, 보안 사고가 한 번도 없다는 걸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보안을 잘 해, 시스템이 좋다. 이런 신뢰도 사실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점유율이 뭐, 0.7%니까 보안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적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뭐 나의 틀린 말은 두나마는 아닌데요. 이제 네. 시장 점유율이 70%니까 네. 보안 사고도 그만큼 많이 일어날 네. 것 같은데, 시장 점유율이 0.7%면은 보안 사고도 그래 비례해서 잘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경쟁력보다는 예. 권리를 샀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은행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규제 준수를 해왔던 경험들이 또 있어서,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거래소를 차려서 은행이랑 제휴를 맺고 뭐 이런 시간보다는 뭐 지금 매물이 싸게 나왔는데 예. 그냥 권리를 사서 바로 전장에 투입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0억에서 1,400억 요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충분히 지불할 만한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코빗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자격, 라이선스를 이제 인수하고 그동안 갖고 있던 그 협업 관계까지 인수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이제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뭐 일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수 주체가 엄밀히 말하면은 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뭐 미래에셋 캐피탈 같은 약간 이런 뭐 주력 계열사가 아니라 네. 지금 미래에셋 컨설팅이라고 하는 약간 지주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성복님 말씀에 따르면은 네. 약간 비금융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쪽이 나서서 여기를 인수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금융 규제 중에 많이 알고 있는 게 금산분리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가상자산 거래소 쪽에는 금가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과 가상자산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인데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건 그 아니고. 내규로 알고 있거든요. 금융위원회 내규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2017년에 자산 투기 붐이 막 일어났을 때 그랬었죠. 전통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직접 소유하거나 지분을 갖는 거를 강력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이거는 법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적 조치, 정책 기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법이 아니어도 이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봐야죠. 네. 금융위원회 그 건드렸다가 괜히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셋이 금융 내에서 비금융 계열사로 이제 분류가 되는 컨설팅을 내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박현주 회장
지분이랑 가족 지분까지 합치면 그냥 사실상 오너가 다 지배하는. 여기는 사실은 뭐 승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다음 그렇죠. 이제 박현주 회장 그 이후 세대를 위해서.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지 보면 이제 부동산 개발, 자문, 뭐 자산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상 비금융 회사인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이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가상자산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겠다. 요거를 통하면 우회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박현주 회장이 좀 의지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냥 누가 봐도 이거 우회하려고 했네. 근데 미래에셋그룹 인수한 거잖아. 이렇게 보여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볼 수 있죠. 방금 말씀하신 이거를 거라면. 금융 당국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제로 매수하고 인수 과정 절차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금가분리 원칙이란 게 그 약간 금융위원회의 방침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네이버하고 그 두나무 두나무. 합병도 사실은 네. 둘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서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네이버 주가가 뭐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는 이유도 있고 네. 그리고 방금 뭐 네이버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이제 미래에셋이 이제 뭐 미래에셋 컨설팅을 통해 갖고 이 코빗을 인수하는 배경에 대해서 약간 네이버 그 중에서도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그 미래에셋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 네. 틀어져서 이제 미래에셋이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좀 독자 행동을 좀 해야겠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이 코빗을 인수해 갖고 직접 하려고 한다. 이런 좀 분석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된 얘기인지도 좀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 업계에서 도는 얘기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사실 미래에셋이 코빗 인수하는 배경으로 말씀하신 예. 네이버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이버랑 미래에셋은 2017년부터 자사주 5천억 원을 맞교환하면서 우리는 디지털 금융의 한 몸이다 막 이렇게 선언했던 사이. 막 혈맹이다 막 그러고 막 그랬었죠.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에 네이버 통장이라는 게 나오고, 예. 그거는 그 계좌는 미래에셋 증권 그 계좌. CMA로 만들었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의 소상공인 대출 맞아요. 상품, 이거 미래에셋이 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펀드 만들어서 해외 기업 투자도 했고요. 맞아요. 뭐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페이죠. 예. 여기를 공동으로 키웠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30%를 가진 이대주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런 금융 사업을 해왔는데. 그래서 거의 네이버가 뭐 금융한다고 하면은 거의 뭐 미래에셋하고 같이 했죠. 그렇죠. 근데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네이버가 두나무랑 손잡는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이제 주식 교환을 통해서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업계에서 이제 네이버가 미래에셋을 두고 어피트를 택했다, 뭐 혹은 관계가 틀어졌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은 2017년에 그 제가 원래 일했던 신문사하고 네이버하고 합병해서 만든 회사에 있었거든요. 2017년에서 2017년에서 2020년 정도까지 있었는데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네이버 분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거의 미래에셋에서 엄청난 그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네이버가 그 자사주 교환을 많이 하긴 했잖아요. 뭐 CJ 쪽하고도 하고 택배 쪽도 하고 카페24하고도 하기도 했는데 그 어떤 자사주 교환보다도 좀 규모가 크고 그렇죠. 좀 본격적이었죠. 그럼 다시 돌아가고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합병하는 거를 지금 방금 성북님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은 좀 두나무가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합병하는 거를 그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합병하는 거를 미래에셋이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하는데 이제 지분 교환을 할 때 합병 비율이 1대 2.54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나무 기업 가치를 약 14조 원으로 보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한 5조 원으로 평가해서 지분 교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30%를 가졌던 미래에셋은 합병 법인의 지분이 7%로 희석이 됩니다. 엄청 떨어지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합병 법인에는 두나무 송치현 의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김용년 부회장 뭐 네이버 뭐 그런 순이잖아요. 두나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미래에셋 입장에서 생각하면 8년 동안 고생해서 내가 밥상을 이만큼 차려놨는데 갑자기 옆집 부자가 와서 상석을 가져가고 우리는 조금 구석자를 밀려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이 동의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그냥 네이버 파이낸셜 70%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래도 네. 그 동의를 마뜩찮아도 하긴 했을 겁니다. 네. 네이버도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래에셋 금융이 갖고 있는 힘을 생각하면은 네. 그렇게 막 싹 무시하고 하지 못했지만 근데 마지못해서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해라 이렇게 한 걸 수는 있죠. 근데 그 증권업계에 계신 예. 변호사분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막 그 30%면 굉장히 큰 지분이다. 얘기는 분명히 했을 아 거다. 당연히 해야죠. 30%면요.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7%를 희색되는 것이 조금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는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에서 우리 동맹 믿고 있었는데 디지털 자산 주도권이 조금 뺏기는 거 아닌가? 혹은 거기서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빗 인수 우리가 직접 하자라는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아마 특히 이제 박현주 회장님 같은 그런 창업자들은 네. 자신의 주도권이 흐트러지는 거를 네.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데 그래도 약간 네이버 같이 해갖고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주도적인 역할로 네. 하는 것과 갑자기 네이버 두나무 하는데 우리는 약간 들러리 서는 것처럼 하면은 네. 사실 근데 그래도 7% 지분 갖고는 네이버 미래에셋 그룹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을 못 하잖아요. 7% 갖고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좀 하나 만들어 갖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또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는 약간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갖고 네. 유통하는데 또 핵심적인 포인트에 있는 그렇죠. 요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남한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우리도 좀 독자적으로 확보해야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네, 7% 갖고는 그냥 들러리만 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또 뭐 금가 분리 원칙도 있지만 또 다른 규제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 많이 네. 나오고 있는 게 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한다. 네.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이것도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미래에셋이? 요게 지금 계속 논의 중인 사실 사안이긴 한데요. 이제 규제 리스크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복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을 15%에서 20%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제한 규제를 검토한 바 있거든요. 근데 뭐 계속 논의 중이고 검토만 했고 결정하진 않았다라고 하긴 했지만 미래에셋처럼 92%를 인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우리 전략에 걸림돌이 되겠네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죠. 이게 단순히 미래에셋만의 문제는 아니고 두나무, 빗썸 다른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규제고, 그러니까 지금 다만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는 건 좀 어렵지 않나로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상 어떤 기업의 소유 구조를 제한하는 것이 자본시장 원칙에 맞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좀 제한하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있긴 있죠. 뭐 은산분리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특정한 업종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된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규제가 어느 부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당국의 분위기를 보면 조금 유연해지고 있다고는 해요. 워낙 이제 정부 입장이 새로운 신사업을 펼쳐보자, 좀 유연하게 가자, 네. 규제보다는 확장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당장에 뭐 제한을 몇 % 이렇게 숫자로 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모든 요소들이 잘 해결이 돼 갖고 네. 뭐 금가 분리든 뭐 이 대주주 지분율이든 다 네. 해결이 돼 갖고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봤자 사실 지분 점유율은 네. 시장 점유율은 1%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걸 갖고 지금 뭐 가상자산을 중개해 갖고 돈을 벌 생각은 아닐 거고 미래에셋이 요걸 갖고 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 요것도 좀 알아보셨나요? 이게 아까 힌트를 어느 정도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이 거래소를 갖고 비트코인 사고 팔아서 수수료 떼먹고 이거를 목표로 그러진 사실은 않겠죠. 않는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가분들은 이제 토큰 증권 STO라고 하죠.
그다음에 실문 자산 토큰화 여기에 조금 진출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의 사업을 보면 뭐 호텔, 물류센터, 대형 오피스 빌딩 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둔 상태고, 그다음에 빌딩 투자하려면 또 수십억 원이 드는데 이거를 토큰으로 쪼개서 투자받는 형식, 조각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가상자산이랑 함께하면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RWA 그런 거잖아요.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한 리얼 그렇죠. 월드 에셋. RWA가 네. 별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리얼 월드 에셋이더라고요. 실물 자산. 그래서 그냥 토큰화라고도 쉽게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실물 자산을 상품으로 만드는 이제 공장 같은 게 필요한 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외에도 그냥 쉽게 팔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24시간 또 팔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24시간 안전한 장터를 연다. 그 음. 토큰 장터를 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네이버가 업비트를 활용해서 그런 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미래에셋은 이미 투자한 곳이 많기 때문에 더 활용하기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방식의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파는 방식을 가상자산을 통해서 하자. 그러니까 전통 자산을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또 오랜만에 또 박현주 회장님이 그 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네. 언론 인터뷰에 나오셨는데 이 RWA 뭐 토큰화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거기서 이제 코빗이라는 얘기를 직접 하시는 않았죠. 왜냐하면 인수 중이고 네. 그 규제 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뭐 진짜 막 외국에서는 24시간 내내 이런 뭐 주식도 이제 토큰화해서 거래를 하고 뭐 실물 자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셋 금융이라는 굉장히 그 덩치가 큰 뭐 업계 선두주자잖아요. 네. 그 전통 그 레거시 금융권의 선두주자인데 네. 이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이 가상자산 업계에 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가상자산 업계 쪽에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작은 거래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훈풍이 분다 뭐라는 표현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럴 만한 게 뭐 한 2018년만 해도 거래소 폐쇄. 박상기 그님 네. 말씀하신 거죠? 네. 법무부 장관. 네, 거래소 폐쇄해야 된다.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10년도 안 돼서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전통 자본이 이제 우리를 지켜보는구나, 우리에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엿한 이 제도권 금융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뢰가 없던 시장에 이제 신뢰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파는 가상자산인데 이 가짜겠어? 혹은 뭐 이런 표현도 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 만한 계기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코빗 입장에선 사실 이게 어떤 분은 가정교육이라고 표현하던데 혹독한 가정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들어와서 너네 그동안 이렇게 사업했어? 이거 안 돼. 이렇게 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미래에셋은 내부 통제가 까다로운 조직으로 좀 알려져서 금융사들이 그렇죠. 네, 가상자산 쪽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문화가 들어가서 조금 더 탄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계기 또는 혹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코빗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의심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투명함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미래에셋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뭐 지금처럼 뭐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도 팔긴 팔겠지만서도 네. 그 아까 얘기했던 토큰화 자산 그런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팔지 않을까. 맞습니다. 미래에셋이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좀 네. 토큰화 시켜갖고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규제를 좀 촘촘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 미래에셋이 들어와도 이런 규제 문제는 이제 계속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미래에셋이라면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미래에셋은 오랫동안 이제 금융의 어쨌든 감시 안에 있었던 레거시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걸 잘 관계를 맺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가상자산은 어쨌든 처음이겠지만 예외 없이 금융위는 들여다볼 겁니다. 일단은 뭐 그 주인이 네. 미래에셋이든 아니든 네. 열심히 감독을 해야죠. 다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좋지 않은 방법을 미래에셋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어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님이 금감원 가는 게 너무 싫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없고 그냥 정책 기조 중심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하고 계속 불러들여서 지시하고 고치라고 하고 혹은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수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코빗도 해왔을 텐데 이거를 미래에셋이 어느 정도 잘 유연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노련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금융업을 해온 곳에 이제 당국과의 소통 방식이 이제 코빗에 이식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자신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정부에서도 조금 더 대기업이 하니까 혹은 이런 것들이 법인 계좌 허용 같은 것도 규제 완화도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방송을 마칠 시간인데 네. 이번 그 인수 이슈를 우리가 바라볼 때 네.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를 좀 마지막으로 좀 찝어주시고 마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에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만 조금 정리해서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맹의 질서가 재편되었다. 요거는 아까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8년 동안 싸웠던 관계에서 조금 이 관계가 느슨해졌다. 전보다. 균열이 발생했다. 네. 예. 좀 느슨해져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 공룡 네이버 두나무 그다음에 미래에셋 코빗 연합이 어떤 식으로 경쟁할지 조금 지켜보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빗썸도 지배구조 재편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빗썸은 그 지배구조 재편하기에는 너무 지배구조가 복잡한 회사 아닌가요? 많이 복잡한데 예. 큰 축은 2개거든요. 그 창업주와 네. 그다음에 이제 비덴트라고 하는 그 네, 라인이 예. 있는데 이제 비덴트 라인이 지금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쪽이 만약에 이제 넘어가면 기존의 이제 큰 틀의 일대 주주가 있는 쪽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복잡해서 예, 예.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배구조가 다 달라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통금융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 어떻게 토큰화, 코인화 되는지 그 다음에 일반 이제 개미 투자자 분들도 나도 그냥 부동산이나 대규모 거대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까? 이런 것들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각 투자가 인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미래셋이라든지 이런 기존 금융이 들어와서 이렇게 RWA 막 토큰화를 네. 하면은 기존에 막 그 조각 투자하는 그런 네. 게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업들은 그런 스타트업들은 그렇죠. 그것만 예. 하는 곳들의 힘이 조금 약화될 수는 있겠죠. 옛날에 뭐 부동산 주각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몇 군데 있었는데 사실 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갖고 그쵸. 있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사실 여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훨씬 더 우량한 자산일 텐데.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그 조각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산을 보면은 그냥 꼬마 빌딩이라든지 그 정도에 멈춰 네.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자산화가 잘 안 되어 있던 곳들을 자산화해서 토큰화 한다거나 뭐 기존에는 네. 자산하기 너무 작았던 데들. 네. 근데 사실은 그냥 이런 우리가 지금 파크원에 있잖아요. 이런 파크원 같은 거 하나 해갖고 조각 투자를 내놓으면은 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들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그 미래에셋 그룹이 관리하는 고액 자산만 1,0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규모가 작게라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있을 거를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1,000조에 저도 좀 그 퇴직연금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통금융이 또 이제 3번째 포인트는 전통금융이 이제 변신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제 미래에셋이 그걸로 만약에 어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제 성장한 또 새로운 신사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존에 있던 다른 신한국민 하나 같은 대형 지주사들도 저쪽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올해 이제 가상자산이 투기라는 이제 이미지가 있었는데 자산관리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오셔갖고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 비즈니스 드라마 같은 이제 한 편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좀 자주 모셔갖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는 미래에셋 컨설팅이 국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과 왜 인수에 나섰는지 그 배경 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가상자산 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하면서 관찰하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오늘처럼 쉽고 정확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것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